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조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다양성 그리고 Z세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이동은요, 인류 역사랑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과거에는 주로 미개척지로 이동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78억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미개척지는 거의 없죠. 자, 그 이야기는요, 이동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동의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기회를 찾으려고 갈 거고, 누구는 배우자를 찾으러 갈 거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유는 다 다르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동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주해 간 사회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이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의 다양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 내부에서도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해 왔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의 서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광주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정말 굉장히 다른 지역의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서울은 이 다양성의 총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국에서 이동해 다니는 거는 언어도 같고 인종도 같고 하지만 결국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른 그런 것으로 이동하는 게 결국 국제 이동인데요. 이 국제 이동이 다양성의 강도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그랬듯이 글로벌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하고 또 실제 모이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또 그 중에는 LA나 뉴욕시티 혹은 마이애미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다양성이 그 어떤 곳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제 이주기구라고 있어요. 이게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끔씩 World Migration Report를 냅니다. 최근에 나온 이 World Migration Report에 따르면 1990년에 전 세계 인구가 한 53억이 있었거든요. 1990년이면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32년 전인데 그때 전 세계 인구가 53억이었고 그 중에 한 2.9%,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자기가 태어난 곳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대요. 지금의 인구는 78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죠. 그럼 당연히 이주를 한 사람들도 늘어났을 텐데 이 월드 마이그레이션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태어난 곳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78억 인구 중에 한 3.6%, 그러니까 2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늘어난 만큼 또 늘어났긴 했지만 그 당시에 30년 전에 2.9%였는데 지금 3.6%니까 그 비율도 더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사는 곳을 옮겨간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전 지구적으로 지금 그만큼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인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 외국인이 많은 곳도 있고 또 별로 외국인 잘 안 보이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게 한 25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외국인의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그 정도의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외국인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커질까 안 커질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건데요.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양성이 커지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 혹은 아니야 나빠요 이렇게 가치 판단하는 이야기를 밀어놓고요. 어떤 사회나 다양성을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구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다양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회가 다양성이 크냐 적으냐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인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그러면 뭐 당연히 다양성의 수준도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거를 알면 우리나라의 다양성의 강도도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이걸 예측을 해낼 수가 있겠죠. 최근에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있는 배경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 하면 언제나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인구 절벽 들어보셨나요? 인구 절벽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절벽이에요. 인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됐었을 때는 미국의 그 금융시장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데 주로 인구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좀 유명한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해리 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4년에 The Demographic Cliff,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인구 절벽이잖아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인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령자가 막 늘어나고 저출산이었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예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해에 우리나라의 한 출판사가 이 책을 번역해서 내게 됐는데 그때 제목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걸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오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구 절벽은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로 일을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뭐 일반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부터 64세를 의미하는데 그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왔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여전히 인구는 조금씩 증가를 했었고요. 실제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게 2020년부터인데 이때부터 주로 언론이 인구 절벽이 진짜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절벽처럼 급감을 한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거를 우리가 좀 뭐 15세에서 64세까지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한 25세부터 한 59세까지가 실제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로만 보면요. 지금 당장은 인구가 막 급감하는 거는 여러분들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누적적으로 보면은 2021년 대비 2032년까지 11년 동안에 부산시 인구 하나가 빠집니다. 그 빠진다는 이야기는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부산시가 지금 333만 명이거든요. 324만 명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줄어들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 거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큰일 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든 뭐 적응하고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거는요 세대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반응이. 아무래도 조금 연령이 좀 낮은 쪽에서는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기성세대, 저 연령대 같은 이 기성세대들은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10중 8구는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걸 큰일 났다라고 받아들이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옵니다. 그 중간에 인구는 한 번도 줄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저 일을 하는 인구, 25세에서 59세까지의 이 인구가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져왔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성장을 하는데 인구도 항상 늘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요 경제도 따라서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그 지표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잠재 성장률을 계산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생산함수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주로 쓰는 건데요. 이 생산함수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변수가 바로 노동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잠재 성장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잘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뭐 생산 가능 인구 혹은 25에서 59세 인구, 정말로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노동력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미래가 한국의 경제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OECD는요, 매년 미래 전망을 내요. 잠재 성장률의 미래 전망을 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잠재 성장률이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 이게 탑 수준에 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게 이미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낮아지고 2030년대가 되면 거의 최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노동 인구의 급감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 절벽이 큰일이 맞습니다. 저도 큰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인구가, 생산 연령에 있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사실 이래요. 인구가 좀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회에는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고 사회 구조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천천히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책 제도는 금방금방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인구는 갑자기 줄어.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빠른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인구 변동이 삶의 질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이라는 거에 속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 절벽을 막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늘려야 되잖아요. 인구 변동은요, 크게 세 가지 요소밖에는 인구 변동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태어나는 인구, 또 하나는 사망하는 인구, 또 하나는 이동해 다니는 인구인데, 여기는 뭐 사망하는 인구는 요 안에 관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생산 인구에서 빠져나가는 수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미 초저출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그 생산 인구에서 빠져나가는 그 베이비 부머들이 매년 한 80만 명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밑에서 25세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80만 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초저출산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40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22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5세가 되는데 80만 명대는 빠지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40만 명대니까 절반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고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조금 지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20만 명대, 재작년에도 20만 명대밖에 아이가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출산을 통해서 생산 인구를 늘리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80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40만 명대면은, 그러면 나머지 40만 명을 메꿔야지. 어떻게 메꿀 거예요? 왜? 이주민을 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산을 통한 그 방법은 물 건너갔으니 이제 남은 거는 이주민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 특히 정치권에서 이 이주민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국가의 성장이 정체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이주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이 외국인을 받는 그런 논의로 간 거였죠.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좀 드시나요? 뭐 논리적으로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기는 한데, 근데 인구가 그렇게 통으로 숫자로 그냥 빠져나가면 거기 그냥 메꾸면 되고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간단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구는요, 하나의 통으로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노동시장을 보시면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곳을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또 난립니다. 특히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 데가 어디냐를 보세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둘의 특성을 한번 보시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산업군 혹은 지역 어디일까요? 주로 제조업이죠. 그리고 주로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반대로 우리 일자리 찾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대졸자들이고요. 그 대졸자들은 당연히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들이 원하는 그 지역은 아무래도 비수도권의 자원이 적으니까 거기보다는 자원이 좀 많은 그런 수도권을 원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수도권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청년의 숫자가 오늘에 비해서 크게 줄어드는 거, 우리 이거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이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앞으로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청년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 교육도 잘 받았어요. 게다가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할 직장, 어떤 산업군이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냐,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난 저 지방 가가지고 제조업 할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주로 지역에 많은데 그 지역에서는 그 산업군에서는 사람을 뽑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네. 그럼 진짜로 이제 제조업 지역에 있는 제조업들은 사람을 못 뽑으니까 외국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제조업 중심 국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뭐 발달하고 있는 게 문화 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도 있고, 특히 이 IT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력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거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이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돼야 될까요? 자, 이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키워놓고 있는 후속 세대, 지금의 청년도 이미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을,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속 세대들을 제조업 중심으로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한켠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외국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바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를 유지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하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적 자원을 현상에 맞도록 키워놓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말고 그 다음 더 높은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으로 우리는 지금 후속 세대를 키워놓은 거죠. 인구절벽은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게 거의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지만 이 인구절벽을 해결하겠다는 거는 외국인을 인위적으로 받아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산업을 바꿔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더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나라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과학기술력, 근데 그것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산업들을 성장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이 인구 절벽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마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딴 데로 빠졌는데 이제 다시 다양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절벽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의 다양성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또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인구 절벽 때문에 외국인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럼 우리나라에 앞으로 다양성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조금 드시죠? 저는요, 제가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서, 인구 변동을 통해서 저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인구 절벽 때문에 그 외국인 받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다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인구 절벽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후속 세대인 Z세대, 우리 MZ세대 하는 그 Z입니다. M은 빼고 Z세대예요. M은 좀 죄송합니다. M이 빠진다고 뭐 우리는 안 그래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MZ 할 때 우리의 후속 세대, 지금의 청소년이고 그 밑에 또 쫓아올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와 알파 세대, 즉 우리의 후속 세대들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외국인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더 키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Z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길래 이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Z세대는요, 윗세대들, 저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나 지금 40대에 있는 X세대들, 이 사람들이 살아온 세상과 굉장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속성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희 같은 베이비 부머나 X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이 전부 다였고요. 우리가 외국을 볼 수 있는 거는 TV를 통해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 혹은 TV에서 해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TV 프로그램을 만든 PD님이 보여주시는 외국을 보면서 아, 외국은 저렇구나 라고 저희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라는 곳, 유럽이라는 곳을 90년대에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저희는 외국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저희 비슷한 연령대는 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살았던 거죠. 이렇게 문화가 서로 달라요. 국가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를 때, 이럴 때 이주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이주해서 살겠다 그럼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까지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대부분의 이 나라들에는요 이런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주로 그 출신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 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주를 하면 매우 이질적인 환경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그래도 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이거를 스스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런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곳들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 기성세대들은 외국이라는 곳은 완전히 이질적인 곳,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자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Z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지금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Z세대도 어려서부터 해외 여행도 부모 따라서 해외 여행도 많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Z세대가 뭘 가지고 태어났냐, 혹은 어린 시절부터 뭘 가지고 자라나고 있느냐, 바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가 SNS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적이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초중고등학생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했고요. 유럽에서도 했고요. 베트남에서도 했고요. 아프리카 국가도 했고 남미 국가에서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요. 동일한 이 학창기에 동일한 거의 유사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적이 있었냐? 없었었습니다. 아주 또 재밌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저희 기성세대가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떠가지고 해외로 많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장금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대장금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이 장금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을 가는데 1, 2년이 걸렸어요. 지역마다,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지역마다 다르죠. 또 베트남으로 넘어가는데 또 1, 2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동 가는데 1년이 걸렸고요. 또 아예 아프리카 가는데 또 1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화가 이동을 해 다녔던 게 저희들이 자랄 때의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어떠죠?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우리나라만 인기 끌은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사피엔스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납니다. 자,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요.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 이질성이라는 거는 이주에 매우 큰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저쪽 가고 싶은데 문화가 너무 달라. 그럼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 글로벌 문화의 동질성이 Z세대, Z세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Z세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Z세대의 문화의 동질성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G세대한테는요, 이전 세대한테는 엄청나게 컸던 이 이주의 장애물, 그게 뭐였냐면 문화적 이질성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태생적으로 글로벌인 G세대, 이 친구들이 앞으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들의 운명인 것 같아요. 숙명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어느 나라에 가서 평생 살아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나의 활동 반경이 글로벌하게 확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확장성이 커지는 것이 바로 이 G세대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G세대도 다른 나라로 가서 확장을 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G세대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한데요. 그 친구들도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G세대는 윗세대들에 비하면은 인구가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G세대는 하나도 작지 않습니다. G세대는 오히려 이제부터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이 G세대예요. 그럼 이 G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거다? 당연히 이들은요, 태생적으로 글로벌하죠. 근데 과학기술은 이 사람들의 글로벌 속성을 더 증폭시킬 거죠. 그러면 제가 진짜 감히 예상컨대 당장은 아니어도 이 G세대가 30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데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서 이 G세대의 이 문화적 혹은 물질적인 동질성이 더 확산되게 되는 2030년대가 오게 되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동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크기는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거예요. 아주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G세대도 그럴 거고, 또 다른 나라의 G세대는 우리나라를 플레이그라운드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겠죠. 말씀드렸죠. 들어와서 평생 사는 게 아니고요. 들어왔다 나가고, 우리도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인구절벽이 아니고요. 바로 이 후속 세대인 Z세대가 갖고 있는 속성, 글로벌한 이 속성이 앞으로 더 많은 이주를 만들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간의 문화가 이질적이었잖아요. 그 이질성이 국가 내부의 다양성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또 지금부터 시작된 이 미래에는요, 국가 간 문화의 동질성, 국가 간의 문화의 동질성, 동시간성이 더 커져요. 바로 이 동질성과 동시간성이 역설적으로 국가 내부에서의 다양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제조업이 필요한 외국인들 더 받아가지고 인구 절벽을 해결하자. 당연히 이건 이제 아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산업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후속 세대에 맞춰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혹은 우리 후속 세대를 어떤 인재로 키워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래요. 다양성은 앞으로 커져 나가는데 이 다양성을 나는 나 다양성 인정을 못해. 그렇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이라고 그러죠. 경쟁력을 낮추는 길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싶어. 그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 다양성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당위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나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혹은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경쟁력을 키울 때 제일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혹은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다양성을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나도 다양해질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의 2030년대의 삶의 질은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Z세대가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 다양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글로벌 인재로 다들 성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